기술의 진보는 언제나 아름다운 세계, 멋진 세계를 상상하게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시대는 생태 파국의 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지혜의 나무 자문위원님이신 서울대학교 사회대학 김홍준 교수님을 모시고 기술시대의 리스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 지혜의 나무의 큰 주제가 기술시대이고요. 거기에서 기술시대의 리스크라는 소주제를 정해주셨습니다. 그 소주제를 선정해주신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술시대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적절한 말은 아닌데요. 꽤나 오래전에 근대 문명이 끝나고 이제 포스트 문명으로 접어들었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근대 문명 너머에 또 다른 문명을 넘어가는 그런 진짜 포스트 모던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이제 기술과 생태 문제 같습니다. 특별한 시대가 아니고 인간은 늘 기술적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기술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된 우리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리스크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속도와 범위를 벗어나서 기술이 지금 진보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과연 인간을 위한 기술로 저 기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인가? 기술의 진보는 언제나 아름다운 세계, 멋진 세계를 상상하게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시대는 생태 파국의 시대입니다. 지표의 기온이 약 1.4도 정도 올라갔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야기된 변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21세기는 여러 형태의 생태 파국이 전개될 굉장히 파국적인 시대가 될 텐데 기술이 그걸 가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기술 진보의 아름다운 미래만을 꿈꾸다가 정말 중대한 물질적인 기후와 생태의 변화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술의 리스크는 기술 자체의 리스크이기도 하고 생태 리스크를 못 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기술 리스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명 전환의 시기에라고 또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생태 파국이라는 걸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해서 계속 체감하고 있기도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또 계속 주의와 경고를 올리고 있는데 기술 시대의 리스크, 위기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 위기에 대해서 성찰해 볼 수 있는 책들로 3가지를 추천해 주셨어요. 네, 한 권씩 맞습니다.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리츠 알텐리트의 디지털 팩토리라는 책인데요. 디지털 팩토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열린 이후에 갖게 되는 가장 그 일반적인 인식이 산업 시대를 지배했던 공장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대립이 끝났다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공장이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공장들은 사실은 많은 경우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다 외주되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저개발된 국가로 나가 있어요, 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에 가보면 공장도 안 보이고 노동자도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산업 뒤에 말하자면 숨어 들어가 있는 굉장히 많은 인간 노동자들, 그리고 그런 공장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에 주목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구글 와치 같은 걸 차고서 조깅을 할 때 우리는 조깅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조깅하는 동안에 우리의 심박수나 주파 거리 이런 데이터가 전부 기업으로 갑니다. 기업은 그런 막대한 데이터를, 공짜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예측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노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자본주의와 결합된 형태가 디지털 자본주의 내지는 플랫폼 자본주의인데, 플랫폼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든 유저들이 다 노동자예요. 유저들이 쓰고 있는 클릭, 좋아요,
뭐 사용 시간 이런 것들이 전부 데이터가 돼서 데이터를 원재료로 해서 상품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공장의 끝이 아니고 노동의 끝이 아니고 노동의 폭발이고 공장의 폭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디지털 세계를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지 않으면 멋진 외관에 속아서 사실은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더 많은 노동과 더 많은 피로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망각한다. 심지어 우리가 그걸 노동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채로 하고 있는 시대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왜 이렇게 피곤한지 이제 알겠죠? 디지털 팩토리에서는 제가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디지털 기술이 콘크리트 건물로서의 공장을 넘어 노동체제로서의 공장을 옮기는 데 성공할 수 있다면 디지털 팩토리는 다른 공간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플랫폼이 바로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우버,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 같은 오늘날의 디지털 플랫폼들은 마치 전통적인 공장처럼 시공간을 넘나들며 노동과정과 사회적 협업을 조직 중이다. 이 과정을 촉진시키는 인프라는 디지털 팩토리의 구체적인 기능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의한 경제적 공간의 재구성 모두를 위해 중요하다. 처음에 이제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이라는 책은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요. 이 책은 매우 흥미롭게 중국에서 하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서 공산당이 사회 신용제도나 안면 인식 같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지금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감시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더 이루어질 것 같은데 놀랍게도 왜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감시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저 테크놀로지를 거부하지 않고 편리하다고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는가? 이게 이 사람들의 질문이고 그 질문을 여러 각도로 풀어갑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시 사회화를 초래하는 신기술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제서야 막 시작되었다. 신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제한하고 비판해야 할지는 앞으로 제대로 깊이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이 말하는 바가 한국이나 일본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자들도 얘기하고 있듯이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몇십 년 전에 민주화를 굉장히 강력하게 겪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중국과는 다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의식을 갖고 있고 그런 의식을 통해서 감시의 권력을 통제하려는 어떤 의지도 강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를 그냥 편리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삶 안으로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이 또 관찰되는데 상당히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왜냐하면 감시하는 권력이 감시당하지 않는다면 그 권력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의 모든 사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이라면 이건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나 뭐 영국 같은 나라도 말할 나위 없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술이 우리의 개인적인 정보를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시민적인 수준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와 치열한 감시가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린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리바이어던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17세기의 영국의 정치 철학자였던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전쟁 상태, 서로가 싸우고 투쟁하는 상태를 평화로 이끌기 위해서 권위적인 정부를 만들어서 사회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이 사회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정부의 이름이 리바이어던입니다. 이 책이 재밌는 거는 아까 제가 21세기가 한편으로는 기술혁명의 시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태파국의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둘을 다 되게 따로 놓고 생각해요. 기술은 기술만 얘기하고 생태는 생태만 얘기하는데 이분이 재밌는 거는 AI가 생태파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물론 AI가 굉장히 위험한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생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지침들을 AI가 줄 수 있다.
그 양자를 같이 놓고 보자. 근데 이 둘을 같이 놓고 볼 때 우리가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정 정도 자유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시대다, 우리 시대가.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난 한 300년은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심지어 죽기까지 하면서 싸우면서 지금 우리 시대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 시대가 유지되려면 이렇게 피를 바쳐서 얻은 자유를 조금은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를 위해서는 백신도 안 맞아부터 나는 내 자유를 위해서 뭐 다른 모든 가치 다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유 갖고 그런 것만 아니다. 공동의 정의나 공동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소극적 자유를 좀 내려놓고 다 같이 생존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만을 생각하면서 생태나 아니면 더 중요한 어떤 공공의 문제들을 놓치고 있는 서구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지구에 사는 상호 의존적 존재로서 우리는 모두 기후변화, AI의 잠재적 문제, 세계적인 대유행병 등에 직면한다. 어떤 관계적 자유주의도 나 개인의 자유 또한 관계적 문제임을 알고 있다. 이는 당신의 자유뿐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도 연결된다. 기술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위기 문제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언어 자체가 되게 공포스럽게 다가왔는데요. 생태 파국의 이 시점에서 이 세 개의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올해의 책으로 한 권 선정해 주신 책이 있습니다. 그 추천책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동신 교수의 포스트 휴머니즘의 새 흐름이라는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시대가 그 근대라고 하는 지난 한 300년 동안 그 유럽에서 시작돼서 뭐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인 이제 근대를 우리 시대가 좀 넘어서고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사실 근대 300년 전에는 유럽은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 게 한 1000년 정도 지속됐고, 그게 끝나면서 이제 인간의 시대가 약 한 300~400년이 지금 만들어져서 인권, 법체계, 그리고 우리의 의식, 교육 시스템, 이게 전부 이제 휴먼 센터드 된 인간 중심적인 세계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의 발전이나 생태의 문제 양쪽 어디로 가든 간에 인간이 중심이 된 그 가치관 자체가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그 가치관을 가지고 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영역에서는 그래서 이 뇌를 컴퓨터에 이식하는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인간 너머로 이제 끌어올리려는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 같은 게 있고요. 생태 쪽에서는 이제까지 인간에 부여됐던 큰 중요성을 비판적으로 보는 포스트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둘을 혼동하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는 많이 혼동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트랜스 휴머니즘이 아니라 왜 인간이 중심으로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 온 것이 문제였는가를 굉장히 깊게 탐구한 서구의 3명의 학자를 아주 흥미롭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 3명의 학자가 이제 캐리 울프, 캐서린 헤일즈, 그레이엄 하먼이라는 사람이고요.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그들의 내용이 학문이 이제 펼쳐질 것이고, 이 책을 소개한 것은 불가피하게도 우리가 언제나 그걸 추구해 왔지만 지금부터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좀 비판적으로 보면서 다음 시대를 생각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이 책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이 책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제가 계속 질문되는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이 지금 생태 파국의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중심 자리에 둬야 될 가치는 무엇일까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이고, 그것이 무엇인가는 아직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시점은 미래의 확실한 가치를 발견한 시점이라기보다는 과거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시점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은 뭘 향해 갈 것이냐가 아니라 뭘 향해 가지 않아야 할 것이냐는 확실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발전입니다. 넓은 의미에. 서양은 한 200년, 한국은 한 50년, 60년 동안 거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했던 생각은 더 나은 미래라는 발전 가능성입니다. 그걸 뭐 진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번영이라 부르기도 하고. 근데 지구가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크다면 한 1000년 더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모순에 부닥친 것은 지구가 물질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파먹었어요, 지구를.
어떻게 더 이상 그 생각 갖고 살겠습니까? 남은 것은 파괴밖에 없죠. 그게 너무 명백해진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무슨 생각을 중심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발전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좀 더 현명하게 사람들이 가치를 바꾼다면 그게 공존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수준에서 확실한 건 발전하기 위해서 산다 이런 생각만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포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저희는 이 기술 시대의 향유자이기도 하지만 파괴자이기도 하고 또 노동자이기도 한 이 시점에 있어서 많은 성찰을 하게 해주는 책들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김홍주 교수님과 함께 2024 지혜의 나무 기술 시대의 리스크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